하셔야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세계는 넓고 이슈는 많다. 우리의 시야를 국제적으로 넓혀보겠습니다. 국내 뉴스, 국제 이슈 다 덤벼라. 지금은 글로벌 시대. 국제적 토크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군사 외교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전 의원.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적인 평론 스케일 동국대 이용준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네. 교수님 잘 계셨어요? 네. 어제 대통령 경축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본 언론은 뭐 호평하더라고요. 네, 일본은 같은 시각에 그 자기네가 침략국이 아니라고 선언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뭐 매년 선언하는 거기 때문에 뭐 과거에는 그래도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 자성, 유감 이런 얘기 했잖아요. 한 적 없습니다. 한 적 없어요. 예, 법적인 책임 진 적 없습니다. 네. 단지 이제 그 합법적인 그들 말에 의하면 합법적인 그 강정 과정에서 발생한 다소간의 불편함에 대해서 유감 정도를 표명한 정도지 우리가 얘기하는 식으로 한 번도 그 일본은 이 자신들의 그 불법적인 침략에 대한 사과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없어요. 귀신이 있으면 그런 진짜 악행을 저지른 자들 잡아갔어야죠. 예. 지난번에 윤 대통령께서 뭐 수십 번 사과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틀린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대통령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저기 상제한테 이렇게 좀 말씀을 험하게 드렸기 사실 이 광복절 경축사 이 전 정권 역대 대통령들의 경축사를 이렇게 보면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미래를 얘기했는데 역사를 잊지 않고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과거와 역사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그 광복절 경축사는 역시 그 국민 화합과 통합을 향해 가는 긍정적 언어가 다수 배치되고 그걸 통해서 국민을 고양시키고 에너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정적인 언어 또는 어떤 누구를 공격하는 언어, 그렇으니까요. 갈라치는 언어 이 부분이 좀 이례적인 어떤 그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되는 지점이라고 좀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좀 몇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우선 과거사 언급이 없었다. 두 번째는 그 한미일 특히 일본하고의 협력에 있어서 그 논거가 일부 나왔는데 일본이 어떤 유엔사의 후방 기지를 운영하는 중요한 국가로서 우리 안보와 협력을 해야 된다. 이 대목을 말할 때 말이죠. 우선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일본은 유엔사 회원국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기여하는 건 일본을 전쟁 억지력이라고 포함했단 말이에요. 한일 협력을. 그런데 일본이 하는 건 뭐냐면 유엔사 후방 기지에 땅을 대여해 준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일본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유엔사 회원국은 어디까지나 16개 참전국이고 그중에 9개국이 전력 제공국이라고 지금 돼 있습니다. 유사시에 전력 제공을 하는 나라. 여기에 일본은 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하고의 협력이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과하다. 그다음에 그 유엔사가 한반도에 전쟁이 났을 때 어떤 국제사회의 자동 개입의 통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동 개입이라는 거 어떤 조항에도 없습니다. 어떤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도 없고 유엔사에 대한 유엔 결의에 적용할 수 있는 문도 없고 자동 개입이 아니라 각자 국내법 절차에 따라서 개입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육해공군의 그 한반도 유사시에 전력이 일본에 비축되어 있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입니다. 사실관계가 지금 좀 그러니까 다릅니까? 예, 미국이 국방력을 갖다 사전에 그렇게 대규모로 비축하고 전진 배치하는 나라가 아니고 유사시에 증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관해서 얘기하자면 그럴 때 땅을 빌려줬다. 그 통로를 이제 길을 빌려줬다. 이 정도 의미인데 마치 일본이 안보 유엔사 회원국이면 당사국처럼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게 좀 과하다. 이런 면에서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경축사 그 자체보다는 18일부터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그 한미일 정상회의를 띄우기 위한 목적이 다분히 들어가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자 미국한테도 우리가
지금껏 잘했어요. 너무 많이 줬어요. 일본한테는 더 많이 준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라도 좀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라 좀 들고 와 오셔야 될 텐데 어떤 점 기대하십니까, 교수님? 기대하는 거 없습니다. 지금 이번에 그 광복절 경축사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한미일 정상회의 기본 포석으로서 이미 메시지를 전달한 겁니다. 우리는 가져올 거 아무것도 없고. 아니요, 그래도 좀 기대를 좀 해보자고요. 뭘 좀 가서 어떤 그 우리 국가원수로서 국가 민족을 위해서 뭔 좀 주장하고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미 뭐 이렇게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은 아주 선을 넘는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 상황에서 이 한미일 이 구도 속에서 무언가를 가져온다는 것은 사실상 기대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상당히 의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광복절 경축사의 내용에 대한 많은 지금 비판이 있지만 저는 그 의도를 좀 보거든요. 네. 이게 일부에서는 뭐 연설 비서관을 갖다가 뭐 문책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네. 연설 비서관 전혀 문책할 사항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지금 두 번째는 분명히 이제 그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한 메시지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이승만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그 친일 반민족 세력의 기득권층이 다시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권토중래하려고 하는 아주 구체적인 지금 프로젝트를 지금 가동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 전쟁에 나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차마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렇게 믿고 있지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우리 헌정 구조의 대한민국의 헌정 구조의 법통의 그 원류를 임시정부가 아니라 헌법상의 헌법 전문에 나와 있는 임시정부가 아니라 이승만을 중심으로 했던 그 이승만이 세운 그 나라. 그것으로 다시 또 논란으로 또 다시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지금 그 이제 올라왔을 때가 이명박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때 막았는데 다시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 갖고 그런 세력들이 이제 막 뒤로 갔다가 이제 윤석열 정부를 통해서 기회를 봤다 그러고 이제 올라온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이제 한미일 정상회의,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예고한다 그러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거사 정리는 이제 끝났다. 이런 어떤 정상 간의 모멘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일본하고 미래로 가는 어떤 그 걸림돌을 이제 제거했기 때문에 이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의제가 아니라는 것. 이걸 이제 일본에서는 이 회의가 끝나고 아마 언론에 대대적으로 활용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들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기대하거나 바라는 건 뭐냐면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어떤 국민 우려 사항이라든가 또 일본이 독도 도발이라든가 그 얘기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 해야죠. 가지고 조금 일본의 어떤 자성을 촉구한다든지 한국 국민의 입장을 고려하는 뭐 정당당하게 얘기하기 어려우면 완곡한 표현이라도 반드시 기록부로 남겨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기대하고 결과를 볼 수 있느냐. 이 점에서 일단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상실감을 또 겪어야 되지 않냐 하는 우려가 있다는 점. 이런 점 외에는 이제 일본에 이제 주는 게 많죠. 가장 중요한 게 한일 간의 정찰 자산.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군사 정찰 데이터를 갖다가 일본에 넘기는 거고 미사일 정보를 일본에 주는 건데 이건 실시간 공유라 그랬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 군사기밀 전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이 분석된 데이터가 아니라 그 원천이 되는 그 정보를 다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실무회의가 개최될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안보 협력, 경제 안보 협력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어떤 그 실무 회담이 강화되면서 사무처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즉 이번 정상회담 선언문이 굉장히 길 겁니다. 이런 거 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도 전에 A4지 5장이었어요. 이번에도 굉장히 길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한미 군사 정보 동맹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대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지요. 거의 없는데 한일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우려하는 시각이 큽니다. 유사시에 일본을 믿을 수 있어? 이건 뭐 우리 국민들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도 한일 군사 정보 교류 협력 여기까지 가진 않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문제를 이렇게
어떤 문제로 다가올지. 김태호 차장이 계속해서 한일 군사정보 외치던 사람인데 중용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고요. 저는요 이번 대통령이 가기 전에 블룸버그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에 대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거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신 거가 맞겠지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오판인 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오판이요? 네, 미국에서 지금 뉴욕 월스트리트도 그렇고 미국 정부도 그렇고 지금 중국과의 그 경제 교류를 좀 더 좀 개선하는 상태로 가고 있거든요. 일본도 중국하고 정상회담 지금 추진하고 있지 추진하고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유럽이 전통적인 유럽 세력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다시 중국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예. 키신저도 거기 갔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대립 구도로만 계속 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어쩌면은 시진핑과 기시다 총리가 많으면 3번 올해 안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예. 아세안 회의, 아페크 회의, G20 정상회의. 여기서 일단은 그 양자 회담을 3번 최소한 할 수가 있고 이번 달 말에 그 일본 자민당 그 최고 위층이 중국에 방문합니다. 거기에 기시다 총리 친서를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안보 문제에서는 일본이 자기 갈 길을 간다 그러지만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는 메시지를 거기다 담겠다는 거고 곧 양자 정상회담을 하자는 제안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역시 일본이 자체적으로 대국 전략을 추진하면서 주변국과의 어떤 접촉면을 충분히 확보한다는 이런 어떤 일본식의 폭넓은 어떤 행보가 지금 눈에 띄게 보인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우리 정부예요. 우리는 지금 다 단절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그 3국 간의 공조와 협력을 추구한다고 하는 그 이면에 어쩌면은 우리가 너무나 그렇게 한쪽으로 경도됨으로써 다른 반대편에 대한 어떤 상대적인 그 이제 관심 소홀 또 장벽 세우기 이런 것들이 이어진다면은 이건 한국은 탈중국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에서 한국이 고립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사적인 흐름과 달리 이번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의 기본적인 철학은 그 냉전 구도로 다시 돌아간다는 개념이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흔히 나오는 한미일 북중로라고 하는 것이 80년대까지의 그런 개념들이었는데 그것이 다시 급속히 냉전 구도로 재편되면서 한국이 이제 최전방에 서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일본이나 미국이 이렇게 중국하고 또 접촉면을 꾸준히 유지한다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냉전적 결속을 하는데 쐐기를 받겠다는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또 경제적 이익은 또 그대로 상호 의존 관계로 취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상대로 하고 있는 나라라는 특수성을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북한하고 중국, 러시아가 협력했을 때 우리 안보 비용이 걷잡을 수 없게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 쐐기를 박으려면 중국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중국은 그러면 중요하죠. 만나야 되는 네, 것이죠. 중요하죠. 북한을 말리는데도 가장 효과적인 카드가 중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를 또 놓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관점 말고도요. 김종대 의원님 이건 물어봐야 되겠어요. 최상병 네. 수사 외압 의혹 예. 뭐 수사심의위원회로 간다고 했는데 예. 이거 수사심의위원회 가가지고 이렇게 공정하게 잘 조사받고 수사받을 수 있을까요? 걱정됩니다. 아니 그 어떤 인물이 들어오느냐. 순수의 민간의 자유롭고 자율적인 인물이 들어가느냐. 예컨대 저 같은 사람. 네. 제가 수사위원회 심사위원회 들어간다면 저 같은 사람이 가면 공정하게 할 수 있어요. 안 부를 겁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지금 감사원 뭐 또 인권위 이런 데서 파견을 받겠다는 건데 네. 지금 이게 처음에 외압의 발원지가 예.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면은 네. 이렇게 판만 짠다는 건 의미가 없어요. 아니, 제가 그러니까요. 보기에도 네. 그 수사심의회를 그 박정원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예. 제안을 했던 것 중에서도 이 수사심의회에 기대를 건다기보다는 다분히 어떤 지연 내지 시간 벌기 차원에서 요구한 보조 수단이라고 봐야지. 아, 그래요? 지금 위원이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해달라고 한 것은 뭐냐 하면 일종의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점에서는 이 위원회 개최는 해봐야 한다. 지금 이런 부분들 또 국방부 주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건 외부에서 독립기관이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의원님, 그러니까요. 독립기관, 그 외부기관이 해야 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국방부 장관까지 도장을 찍은 사안 아닙니까? 네, 서명했죠.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실 가서 지금 뒤집힌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자료가 간 이후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죠. 예. 그때부터 모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이거 그럼 국방부하고 대통령실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 피해 관계가 바뀐 거 아닌가 하는 어떤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 이 사건이 외압 여부에 대한 수사라면 당연히 피의자는 국방부와 검찰단입니다. 예. 법무관리관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박정훈 대령이 뭔 수사를 조작했다거나 수사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박정훈 대령이 피의자지만 그렇죠. 이번에는 그 소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어떤 국가가 국민이 사망한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 한 달이 다 되도록 수사 안 하고 이런 논란이나 하고 있는 그런 어떤 건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진짜 무책임합니다. 경북경찰청은 아직도 수사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국민이 이렇게 사망을 했고 그 배후가 의심되는데 세상에 어떤 대한민국 수사기관이 수사할 계획이 없다는 발표를 합니까? 어떤 나라가 이렇게 꽃다운 그러면 이렇게 지연되도록 만든 원인 제공의 그 자체가 책임이고 국가 기능의 어떤 부실인 것이지 여기서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런 논란하면서 뻔히 의혹이 있는데 아무도 수사를 안 해? 이건 도대체가 이건 피해자 어떤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건 천인공노할 일이에요. 네. 네. KBS에서 단독으로 입수한 그 자료를 보면요. 과실치사 결론 냈던 국방부 장관 서명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네. 안전대책 강구를 지시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국방부 장관 서명 보고서가 있어요. 그런데 네. 지금은 왜 반란, 수괴 뭐 이런 단어를 막 쓰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수계란 단어는 나중에 빠졌죠. 네. 초기 네. 보도회 때 그 국방차관이 국방장관 결재는 중간 결재라고 했다고 했거든요. 네. 그 소리는 그 최종 결재권 소리입니다. 아, 네. 네. 아니 교수님은 외교 아니 관련된 법을 정보 전공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나쁜 법을 놈들 전공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저런 말씀하실 수가 있죠. 네. 근데 교수님한테는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하와이 산불이요. 네.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죠. 네. 왜 이렇게 피해가 큰 겁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예. 이게 정말 나라가 거대합니다. 예. 그래서 통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리고 이 자연 현상이 갖고 오는 그 어떤 그 무시 공포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정부가 물론 존재하고 있지만 그 거대한 대륙을 다 통제할 수가 없어서 아니 그래도 산불이 오면 네. 어느 정도 방어선을 치고 네네. 이렇게 제어할 수 있잖아요. 네네. 제어해 왔지 않습니까?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2005년에 뉴올리언즈 허리케인 허리케인. 왔을 예. 때 그때를 떠올리게 카트리나. 하는 거예요. 예, 카트리나. 그때 거의 주방위군이 역할을 못했잖아요. 네. 그리고 체육관에 또 강제로 그 시민들을 억류시켜가지고 피해가 더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걷잡을 수 없는 피해가 확산이 되는데 대응 실패입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경보가 하나도 안 울렸고 대피 명령도 전달이 안 됐고 그다음에 화재 이후에 지금은 또 긴급 구호 물자도 정부가 아니라 시민들이 자체 조달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부실 난맥이 다 지금 쌓이고 쌓여 있는데 결국은 아무리 허리케인을 동반한 산불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에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은 가동이 안 됐어요. 원래 이런 거 잘하자고 FEMA라고 하는 연방 재난관리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뉴올리언즈 태풍이 있고 새로 만들어진 기관이에요. 그래서 포괄적 안보한다고 그때 얼마나 얘기 많이 했습니까? 이게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의 어떤 선입견인데요. 미국이 상당히 완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현장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나라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떤 미국에 대한 절대성을 부여하는 심리적인 기제들이 저는 1969년 아폴로 계획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전후에 미국이 추진했던 프로젝트 중에 가장 전 세계 그 시민들의 어떤 심리적 기저를 갖다 제압했던 최고의 것들이 마케팅이었죠. 최고의 마케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달에 보내는 나라는 이제 완전성을 사람들이 부여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뭐 저지선 못 칠 수도 있는데 미국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많은 경우 이제 그렇지 않을 거라는 네. 어떤 그 미국에 대한 막연한 환상. 막연한 환상. 환상과 실망.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근데 이번에 어떤 그 허리케인은 이거는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냉철하게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것이 지금 어떤 그 현대 재난의 어떤 기후 위기적 속성이 점점 커지고 그렇죠. 네. 통제가 점점 곤란한 점점 방향으로 어렵습니다. 네. 이미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과거와 같은 기준으로 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폭우 피해 그 당연하죠. 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예. 대비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도가 돼서 그렇지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매년 산불이 거의 한반도만큼의 숲을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도 기후 위기에 대해서 대비해야 될 텐데 김종대, 이용중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고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